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인 우리나라 정부 전산망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무려 3일 동안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민원 서류 발급하는 데 큰 불편이 있었죠. 어제에도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민원 서류 발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오늘은 조달청 전산망이 1시간이나 멈췄어요. 전자입찰 등의 차질이 빚어졌는데 이 왜 이럴까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두고 여야가 다른 입장인데 야당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행정 전산망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에 돌리려고 한다고 비판했고요. 여당은 전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다면서 20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가 원인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행정 전산망 사업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중소 IT 기업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도 어려워 보이죠. 대기업이 참여하는 행정 정보 시스템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 일본의 느린 아날로그식 행정 처리에 비웃음을 보냈던 우리나라가 그 비판을 되돌려받게 생겼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IT 강국으로서의 면모 되찾아 와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수능이 치러진 지 꼬박 일주일이 됐습니다. 수능 분석과 함께 대학 입시와 진로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잠시 후에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했는데 부실 운영 사례가 매년 반복해서 적발되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시 민간 위탁 운영 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는데 위탁 운영 시설에 대한 감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적발되면서 운영업체들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 감사실이 얼마 전 관내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금 사무 운영 실태 특정 감사를 진행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10여 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됐다고 합니다. 광양시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집행된 66개 민간 위탁 사업 219억 5,100만 원을 대상으로 수탁 사업자의 선정이나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위탁 절차의 적정성 여부, 또 위탁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위탁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정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합니다. 감사 결과 이 주의 조치 19건, 시정 5건 등 총 24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고 신분상 조치는 2명이 주의를 받았는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예산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지도 감독 소홀, 사무위탁 재계약 전 위탁 운영비 교부, 위수탁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적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민간 위탁업체의 재정도 엄연히 시민의 세금입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비슷한 사안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적발되고 있다면 업체의 의식도 문제겠습니다만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양시의 이번 감사에 적발된 사안을 살펴보면 특정 위탁시설의 경우 이 공급 예산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와 1인 견적으로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관련법에 따르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는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 상대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센터의 경우에는 예산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할 때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5천만 원 미만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일부 민간 위탁업체는 인건비나 후생복리비, 제세 공과금 등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자 이를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관리비나 재산취득비 등의
총 6,759만 원을 집행했는데 해당 센터 역시 광양시와 맺은 협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특정 위탁기관은 이 업무를 재계약하기도 전에 위탁 운영비를 미리 교부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각 기관의 위탁 운영비 교부를 결정하고 송금했다고 합니다.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광양시를 대신해 위탁업체가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회계관리가 필요한데요. 민간 위탁기관이나 업체가 이를 반복해서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은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 또 위탁 취소 조치 등의 페널티 부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광양시는 민간 위탁업체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이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한 계약 해지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 비슷한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수로 가죠. 여수시 의회 의원들의 윤리 강령이 의원들의 비위행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여수시 의회의 자체 윤리 강령에 의원직을 제명하는 강력한 처분 기준이 빠져 있어 사실상 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중 제10조 징계 기준에 겸직 신고 위반이나 영리거래 금지 위반, 공정한 직무 수행 위반, 부당이익 수습 금지 위반,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위반 등 총 5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정작 제명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여수시 의회의 경우 시의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최종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비위 행위를 하더라도 시의회 자체에서 사실상 제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분과는 별도로 의원들이 자체 마련한 윤리 강령에는 의원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은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악용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의 현재 윤리 강령에 따르면 윤리 강령을 위반했을 때 적용 기준이 금품수수나 인사청탁, 성희롱을 해도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 정지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의원들이 비위로 인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현행법상 금고 이상을 받아야만 제명을 할 수가 있고, 해당 제명 사항 역시 시의회 차원이 아닌 현행법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방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적용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중징계 파면 조치를 할 수 있고, 성폭력 범죄 역시 파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수시 의회의 현재 윤리 강령은 상대적으로 처분 자체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윤리 강령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천만 자벌드 위탁 운영사에 대해서 운영 종료를 통보하고 시설 개선에 나섰어요. 네, 순천시가 호남 유일의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자벌드 위탁사에 대해 지난달에 운영 종료를 통보하고 시설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순천만 자벌드 올해 정원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이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방문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을 찾는 관람객들로부터 이 콘텐츠가 첨단 기술이나 미래 직업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해부터 위탁 운영사의 내부적인 문제로 노사 갈등 문제까지 겹쳐 시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예, 순천시가 위탁 운영사도 새 업체로 바꾸고 콘텐츠도 새롭게 꾸미겠다는 건데, 기존 위탁 운영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한 노사 갈등 문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네, 순천시는 지난달 말까지 위탁 운영 종료를 업체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전세계약 자동 연장처럼 위탁 운영사도 계약이 자동 연장됨으로써 미리 위탁 종료를 통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자벌드가 올해 8월까지 4만 4천 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방문객이 27%나 감소했다며 예산을 투입해 미래 직업 중심으로 이 콘텐츠를 개선하고 새로운 위탁 업체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가 위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를 찾겠다고 하지만 이 자벌드 위탁사 노조원 42명은 지난달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드림잡스쿨과
순천시를 상대로 이 상여금과 손해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국 순천만 자벌드의 부실 운영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수능이 끝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면접, 논술 준비에 고민 많을 것 같고요.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세 개의 원서 접수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목포 이렇게 5곳에 각 1명씩 대입 지원관을 배치해서 대입과 진로 상담을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수 진로진학상담센터 이귀한 대입 지원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도교육청 대입지원관 이귀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대입지원관이라는 용어부터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입지원관이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서 입학 전형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진학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에 채용되어 5개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는 올해 4월부터 웅천의 상시적인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 진로진학 상담, 교원의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대입제도 분석 자료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엔 제일 바쁘시잖아요. 예, 어떤 상담을 가장 많이 좀 하러 오시나요? 예, 역시 이제 원서 접수 집중 상담 기간에는 수시 6회 지원 방안에 관한 상담이 제일 많았고요. 예. 또 최근에는 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진로와 특성에 따른 고교 선택에 관한 문제로 상담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도 걱정이 또 많으시니까 예. 수시에 지원한 학생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정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 수시 정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대기업 통계 자료에 의하면 4년제 회원대학 전국 그 선발 비율은 수시 79%대 정시 21%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의 8대2까지 늘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대학에 등록하는 진출하는 비율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남의 고3 학생들은 대략 93% 내외의 비율로 수시 모집을 통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그 남은 7% 안에는 또 전통적으로 예체능 계열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 위주로 진학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시 모집 이제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대입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다수의 대학들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수능 직후 단계별 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면접과 논술고사 전형 일정이 집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은 우선 예상 등급 컷을 활용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대학별 고사에 집중하여 응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2월 29일 18시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대학별로 등록 일정과 등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등록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달 중에 이제 수시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을 텐데 1차 끝났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다음 면접이나 논술 이제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입학 사정관들이 높은 점수를 주는 면접 잘 보는 팁 이런 거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가장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예. 그 면접일 평가전 안에서 평가위원의 질문 요지에 맞추어서 답변하도록 집중력을 갖고 답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때로는 수험생이 준비한 답변과 유사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준비된 답변을 일방적으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평가위원으로서는 수험생을 마주할 때 가장 피로도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대학들이 면접을 준비하며 평가위원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사전에 평가의 영역과 질문을 준비하며 구조화된 면접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그 면접 대상자들은 이분들이 준비해온 면접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신이 평가받을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는 형태의 답변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면접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이 남은 기간 안에 뭘 준비를 좀 물론 해야겠지만 논술 같은 건 어떤 전략으로 남은 기간을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예, 논술 역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가장 좋은 대비 방안은 역시 기출 문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대학들은 통상 그 다음해 3월 말까지 앞선 연도의 논술 고사와 이와 관계된 그 해설, 문항 풀이, 출제 의도까지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안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교과서 안에 연계된 개념,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긴장감을 갖고 수능을 다시 한번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수능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이번이 진짜 어려웠다 그래요. 뭐 킬러 문항 배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했는데 왜 이렇게 핵 수능이 됐을까요? 예. 그 매 수능이 끝나면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전 과목 만점 한 학생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까지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식적인 채점 결과가 공개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예. 만약에 정말 만점자가 없다면 근 한 1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야말로 핵 불수능이라는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사실 이제 3월부터 기본적인 어떤 수능 시행 계획을 출제하면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또 동시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놓쳤던 부분인데요. 그 수능 교재에서의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킬러 문항을 출제를 배제를 해도 여전히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경계를 확실히 해줘야 하고 변별력을 꼭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킬러 문항보다는 덜 어려운 기본 문항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중상위 배점 문항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수능은 더 어렵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능 시행의 기본 계획 안에서 최초로 수능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능 당일 출제 브리핑에서도 EBS 대표 강사는 선지의 정교함과 세심함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출제 경향성을 진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좀 보장되지 않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까지도 이러한 새로운 경향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불수능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정시 비율이 뭐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시로 이제 간절하게 또 가야 되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 가나다 3번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원 전략 어떻게 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점수의 특성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어느 영역에 강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강점이 있는 영역의 점수를 높게 환산해주는 전형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점수의 강점을 최대화해야겠습니다. 덧붙여서 정시 모집은 모집군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뉘어 3회 지원 기회가 있다곤 하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서도가 높은 대학들은 가군과 나군에 집중되어 있기에 자신의 점수와 입시 결과에 관한 많은 분석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종 지원 전략은 수시 모집의 2월 인원을 반영한 최종 선발 인원, 전형 방법의 변화, 그리고 3개년 입시 결과의 등록자 70% 컷 평균 등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히 복잡할 일일 수 있는데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활용하시면 정시 지원 방안 수립에도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대입 원서 쓸 때 가장 강조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좀 세계적인 진로 계획으로 준비를 잘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대학 인지도에 대한 막연한 동경 또는 소재 지역에 대한 동경으로 진학 계획을 갖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의외로 학생의 주도적 판단보다 부모님의 권유에 의존 쪽으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에 관한 문제는 스스로 고민하고 직접 선택해야 애착도 생기며 때로는 어려운 점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성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로는 대학 진학 이후에도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 생활에 있어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활동이 주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또 그러한 과정에서의 고민도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활용하시면 도움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은 뭐 대입이나 진학 상담 같은 거 받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예, 일단은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애로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학교의 방향성 자체가 취업이다 보니까 진학 상담 자체를 받을 기회가 없었음을 좀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수생이나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관계성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이럴 때도 저희 진로진학 상담센터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진로진학 상담센터 여수가 웅천 마리나 있는 그쪽에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고3 되는 학생들이 입시 뭐 진로 관심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가서 뭐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그
인터넷 어떤 검색 사이트든지요. 전라남도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 포털 검색하시면 웹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저희 그 대입 지원과 상담뿐만 아니라 진로진학 상담사도 있고 또 상담 협력교사단의 상담도 있습니다. 이를 좀 활용해서요.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지난 2학년까지의 성장 과정을 진단하고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과 전공에 대한 목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남은 3학년 기간 중에 강화의 방안을 염두에 둬야 수험 생활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수 진로 진학 상담센터 이귀한 대입 지원관과 함께 다양한 전략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번 주 직접 취재하신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준비하고 계신 여수 이하포 사건 다룬 다큐멘터리 폭격 그날의 진실, 제목이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방송인데 제목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까? 일단 폭격이라는 것은 미군 폭격 사건을 줄여서 폭격이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제로 그날의 진실을 달았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폭격 그 다큐멘터리 주제가 주로 여수에서 발생한 이하포 두루교 사건을 저희가 조명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한국 전쟁 때 이제 미군 폭격 사건으로 민간인들이 다수가 희생된 이하포 두루교 사건에 대해서 사실 밝혀진 진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날의 진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화위라고도 하는. 그쵸. 진화위가 가해 주체를 미군 전폭기로 추정만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군이라고 한 것도 없고, 미군이라고 하면 군인들도 해병대, 해군, 공군 여러 가지 다양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딘지 특정을 한 것이 없고 추정한 게 전부였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2010년 이후에 13년이 지날 동안 더 이상 밝혀진 진실은 없어요. 오로지 증언, 그 생존자 한 분의 증언과 그다음에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 그다음에 예전부터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증언을 해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생존자가 그럼 딱 한 분 남으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와. 이하포 사건의 생존자가 지금 딱 한 분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그쵸. 사건이 사실 벌어진 게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73년이 그러니까요.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문서로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그날의 진실을 밝히겠다. 그다음에 그 진실은 다큐멘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시간 공지를 좀 해주세요. 언제 방송이 됩니까? 일단 본 방송은 오늘 밤 9시고요. 오늘 밤 9시에. 네, 뉴스 끝나고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재방송은 이번 주 일요일 26일 오전 8시 40분에 하고요. 그다음에 본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수 MBC 유튜브 채널에 또 그 관련 영상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나 본방송이나 재방송을 보기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동부권 지역에만 나가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네. 이 지역민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쟁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라고 하면 승리 패배 이런 프레임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승리 패배를 떠나서 그 전쟁의 이면에는 그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숨겨진
희생자분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이런 희생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아픈 역사이면서 전쟁으로 인한 결과니까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진실 규명도 마찬가지고 보상이라든지 뭐 미군 그다음에 한국 정부도 사실 책임이 없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촉구하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좀 응분의 대가를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든? 제도들이 예. 예,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다큐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9시 폭격 그날의 진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스포츠 취재도 하고 계세요. 지역의 대표 스포츠팀 전남 드래곤즈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원정 경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K리그2 정규리그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전남 드래곤즈가. 네. 올해 성적이 작년보다 꽤 좋아요. 혹시 몇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6위잖아요. 예, 맞습니다. 5위 안에 들어야 이 플레이오프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마지막 경기 그 플레이오프 진출권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이제 마지막 경기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부천에서 열립니다. 아, 부천도 잘하는 팀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올 시즌 전적으로는 1승 1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경기씩 치르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드래곤즈 성적이 올해 16승 5무 14패, 승점 53점으로 K리그2 6위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경기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대편이 부천 FC. 근데 부천 FC의 경우 지금 5위예요. 승점은 54점. 그러니까 전남과 단두대 부천이 단두대 매치. 맞아요. 1점 차예요. 근데 여기서 무승부가 되면 각 팀이 1점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남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 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맞아요. 이겨서 3점을 획득해야지 5위에 들어가면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경쟁 상대 중에 하나인 경남 FC가 지게 되면 전남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기면 3점이기 때문에. 네, 네. 경남이 지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기면 최소 5위, 잘하면 4위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고무적이었던 게 지난 마지막 홈 경기에서 1등 부산을 이제 또 꺾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산이 그때 당시에 전남과의 경기에서 이겼으면 그냥 바로 우승. 예. 그걸 이제 이었는데? 물 먹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3대 0으로 완전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렇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의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이기겠다. 무조건 이기겠다. 지금 또 부산 아이파크도 저지하고 그다음에 충북 청주와의 경기에서도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흐름이 좋아요. 팀 내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는 무조건 최다골을 넣어서 이기겠다. 3점을 획득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당연히 가겠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리그 K리그2의 꼴찌로 이제 맞아요. 끝났는데 올해 목표는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다는 게 전남의 목표였거든요. 네. 그 목표를 꼭 이루면서 박수를 서로 치면서 경기를 끝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 여름 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여수시가 3년 연속 하락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수 관광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에요. 네, 여수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0만 관광객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았지만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요. 이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올해 국내 여름 휴가 여행지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예. 이 국내 여름 휴가지 중 1박 이상을 한 대상으로 만족도와 휴가지로서의 추천 의사 여부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여수시는 전국 30위, 전남에서는 순천시, 완도군, 목포시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마다 여수시의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2021년에는 18위, 지난해에는 25위, 올해는 30위로 3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여수 관광 평가를 또 들어오셨다고요? 네, 이 주말을 이틀 앞둔 목요일이지만 오늘도 여수 곳곳에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예. 가족, 친구, 연인이 삼삼오오 설레는 기분으로 여수를 찾았는데요. 여수 관광에 대한 기대는 어땠는지 관광하면서 느꼈던 점들 또 보완 점들을 관광객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 여수 여행으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다와 어울리는 자연 환경, 맛집 또 시민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여수 밤바다라는 그런 어떤 딱 특색 있는 게 있어서 일단 KTX랑 같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한 3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좋고 바다에 있어서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다 기대 많이 해가지고 기대했던 만큼 예쁜 것 같아요. 맛집 그리고 케이블카 오늘 케이블카 탈 거예요. 낭만버스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인심이 너무 좋아요. 택시 타고 갔는데 좋아. 다들 너무 맛집 잘 얘기해 주시고 기사님들이 너무 친절해갖고 아저씨들 너무 착하다고 그러고 명함까지 받아 공항 갈 때 저 아저씨 차 타자고 네. 친절하고 또 묻는 말에 잘 대답해주고 골목까지 너무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네, 장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의견은 관광객이 느꼈던 아쉬움, 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만난 관광객 중에요. 자차보다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수를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관광객이 느끼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수 관광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처음 여수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은 여수 관광지가 예상했던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맞아요. 시내버스를 시간대에 맞춰서 이용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택시비도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이 여행비 중에서 교통비가 많이 지출되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찍 왔는데 이게 11시에 도착하니까 이미 버스는 다 끊겨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여수도 그때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요. 볼 거는 많은데 그게 막막하더라고요. 엑스프레스 내려가지고 어떻게 저 갈지 몰라가지고 가이드 저것도 챙겨보고 이제 막막해가지고 다시 가서 물어보고 아쉬운 게 진짜 우리같이 처음 오는 사람들을 시각에서 눈높이에서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어떤 교통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수 관광하면은 뭐 바가지 요금이 심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뭐 네. SNS상에서도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런 지적은 아직도 좀 여전합니까? 많은 관광객들이요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왔다고 했어요. 예상을 하고 왔다고요? 네, 이미 극히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못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하지만 관광지라고 비교했을 때 조금은 비싼 가격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판매하는 음식 메뉴는 식당마다 다 똑같은데 가격은 비싸고 그렇다고 해산물이 푸짐하지도 않아서 아쉬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물론 뭐 식당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여수하면 대표적인 브랜드가 여수 밤바다라고 합니다만 새로운 관광 요소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네, 관광객들은요 10년 전에 와도 지금 와도 여수는 여전히 여수 밤바다라는 컨셉에 묶여 있어서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없다 보니 재방문할 때는 기대감이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또 관광의 마무리는 기념품,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요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만의 특별한 특산품보다는 비싼 가격에 유행하는 상품밖에 없어서 아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뻔하다는 평은 맞죠. 낭만포차가 이순신대교 밑으로 이제 옮겨서 더 활성화가 돼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뻔한 거 맞죠. 왜냐면은 일단 오동도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돌산공원 또 야경을 보고 또 이제 낭만포차에서 또 가서 이제 뭐 먹고 또 갔죠. 물론 컨텐츠가 좋기는 한데 그걸로만 밀기에는 좀 그리고 여주도 특산품이 사갈 만한 게 막 많이 없어요. 33,000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제가 내용을 봤더니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김도 있더라고, 김. 근데 김도 내용물 이렇게 봤더니 그냥 앞에 여수 밤바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게 막 내용물이 좋지 않아. 그게 45,000원이거든요. 이렇게 중짜가 제가 먹어봤더니 중짜면 두 사람이 먹는데요. 그러면은 볶음밥 먹고 뭐하고 먹나 이게 5만 원, 5만 5천 원 막 이렇게 나와요. 그 단가에 비하면은 뭐 내용물을 좀 더 하면 이제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바가지 요금은 아니겠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여수를 여행했던 여행객들의 직접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름 휴가지 만족도 평가 뭐 이런 불편들이 쌓여서 수치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이 결과에 대해서 여수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수시에서는요 전반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여수시 담당자 인터뷰 거절로 인터뷰는 할 수 없었는데요. 여수시는 매주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수를 통계적으로 집계하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장마, 태풍, 폭염에 대한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올해 5월부터 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이 이번 순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보완점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어제 11월 22일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 법정 기념일 세계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네.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2020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뭐 축제도 하고 그러던데. 맞아요. 왜 하필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에요? 네, 의미가 재미있던데 보니까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면역 증강과 뭐 항산화 등등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낸다. 뭐 이런 의미에서 예. 11월 22일,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11월이고 재밌네요. 네, 예. 22가지의 효과라고 해서 22일로 11월 22일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광주에서는 5.18 민주광장에 1122명의 시민들이 1만 포기의 김치를 담그는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행사가 열렸고요. 예. 어제 담아진 김치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제정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요. 이 김치의 날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치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일찍이 여러 주 정부 차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했고요. 급기야 다음 달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국가 기념일로 와. 공식 선포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김치의 날 결의안을 올려서 채택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 음식을 기념일로 정한 전례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미국 내에서 한국계가 아닌 전 소비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 김치의 인기와 더불어서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을 되는 해인 점을 기념해서 또 아하. 의미해서 이례적으로 외국 음식을 기념한 공식 국가 기념일로 김치의 날을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웅장해지네요, 막. 그렇죠. 예. 또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올해 7월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이 국가 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합니다. 그만큼 뭐 김치의 수출도 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치 수출액도 해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주로 아시아 쪽 국가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등등 서구권 국가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치즈나 와인을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것처럼 김치도 세계인들이 즐기는 발효 음식이 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웅장해집니다, 정말로. 그러게요. 또 이제 김장철이거든요. 네. 뭐 직접 김장하는 과정에서는 김장 비용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좀 다행히 좋은 소식은 올해 김장김치를 담는 비용이 오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막상 열어보니까 좀 줄었대요. 작년보다 좀 감소했다는 결과 나왔습니다. 네. 배추 20포기 기준 평균 22만 3천 원 선이었던 이 김장 비용이 작년에 24만 원까지 올랐고요. 올해는 21만 8천 원 선에 머물렀는데요. 예. 이번 주말은 또 지난 주말보다 조금 더 내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애초 김장 비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김장 비용 정부의 각종 할인 행사라든지 유통업체의 세일이 겹치면서 오히려 맞아요, 원재료가 좀 안정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산지에서도 딱 이맘때 김장철을 맞이해서 출하량을 좀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에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노라조의 김치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많이 짜짜 그래도 난 김치가 좋아 새콤달콤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많이 짜짜 시골에서 담궈온 깊은 손맛 우리 할머니 손길에 내고 매맛 겉절인 상큼했어 신김치는 아싸랬어 라면을 끓일 때는 역시 너야 찌개 팔팔 끓일 때도 역시 너야 너 없이 난 못 살겠어 너 없이 난 허전했어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예, 노라조의 김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재밌어요. 다음 이야기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 정부 24 등 전국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당시 안내 문자 하나 없이 전 국민이 먹통 기간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민원 서류 발급을 못했고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흘 만에 복구가 돼서 일단락 되는가 싶더니 아직 발생 원인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어제 점심 무렵에 다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명서 발급이 한동안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20분 동안 주민센터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되는 바람에 보통 점심시간에 우리가 업무를 보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온 시민분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행안부는 긴급 조치에 들어가서 오후부터 시스템은 정상화됐습니다. 원인이 뭐라든가요 이번에는? 행안부 관계자는 단시간에 많은 민원이 몰려서 일시적인 과부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구의 주민등록 그 시스템만 작동이 잠시 오류가 된 거고 정부 24나 무인 발급기 등 다른 서비스는 문제 없이 작동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최근 먹통 사태를 일으켰던 세월과 정부 24와는 무관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하고 단 이틀 만에 문제가 또 생긴 건 단순 오류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자부심에 좀 먹칠을 하는 그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요. 원인 파악을 명확히 해야만 또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버도 사고 대응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 자부심도 더 이상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이승철의 노래 중에 가사가 멈추지 말고 가줘 런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런웨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쓰러져 일어나 다시 넘어지던 아이 눈물이 뚝뚝 심장이 펑펑 그땐 그랬어 yeah. 딱히 달라진 것 없는 그때 같은 하루하루 버티고 버틴 지금 내 모습 상처투성이 yeah. 저기 내가 사랑하는 너 잡고 싶지만 잡아보지만 넌 한 걸음 멀리 One love, one life 네 모습 점점 희미해 점점 붙잡고 싶단 말야 달려가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방송 예고를 좀 해드리면요. 내일은 라디오 전망대 제작진들이 다큐멘터리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의 하루라는 제목인데요. 내일 6시 5분에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